우리 신원식 장군님은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가 우리 장군님 스스로 한번 일단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저 신원식입니다. 네. 저는 2016년 1월 31일 전역을 했으니까요. 77년 2월 1일 날 군에 들어가서 한 40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이야. 2016년 1월 30일 전역을 했습니다. 그럼 네. 요즘은 뭐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과 함께 네. 문재인의 대한민국 파괴를 중단시키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까 이렇게 네. 노력하고 있는데 뭐 큰 성과가 없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장군님, 네. 저는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는 내가 잘해도 네. 저는 이 방송하거나 이런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 이거 예. 계획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기총이 이제 그 지난주에 네.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5가지인데요. 아니 7가지인데 이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3년을 다할 경우에는 99%가 아니라 100% 나라가 망한다. 그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한미 동맹이 파괴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파괴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득 주도 경제 성장,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인 그 최광 장관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네. 뭐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3년 더 가면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안보 해체인데 그 우리 장군님이 여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장군님보다 더 조금 밑에 계시던 분들한테 내가 여쭤보니까 안보 해체는 뭐 이거는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정말 장군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제 드디어 국민들에게 이 안보 해체가 얼만큼 됐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왔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을 또 파괴하면 원전 파괴하면 아니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입 중동이 한 시대를 석유 팔아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 원전 파괴 이건 완전히 나라 망하고 4대강 보호 해체 하는 집마다 다 이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를 해체하는 거기다가 이제 국제 외교 왕따 뭐 어제 본 그대로 또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속에 들어가 있는 주사파 이 생각인데 오늘은 우리 장군님의 최고의 전공 과목인 일단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장군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딱 핸드폰을 고정시키고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군님은 당연히 육사 나오셨죠? 네. 네. 군대 생활 몇 년 하셨다 그랬죠? 아까 뭐 정확하면 39년 반 정도. 와, 그 인생 다네요. 그렇죠. 뭐 저도 네.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데가 바로 합참입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작전권 회수 네. 바로 거기에 대한 최고의 거기 바로 그 당사 부서죠. 예.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게 네네네네. 지금 좌익들은 마치 우리가 미국의 노예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한 용어는 네.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미 공동 행사입니다. 지금 제대가. 그러니까 이제 작전권을 크게 보면 평시작전권이 있고 그렇죠. 지금처럼 네.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하는 전시작전권 2개로 나뉘는데 네. 이 2가지 모두가 사실은 1950년 네. 7월 14일 6.25가 나와가지고 한국군은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유엔이 이제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한국에 참전이 되니까 네. 이제 16개국의 유엔군이 오다 보니까 그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얼마 안 남은 전투력이지만은 다른 유엔군과 같이 싸워야 되니까 모든 걸 유엔군 사령관한테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평시 모든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한테 준 거죠. 유엔군 사령관은 당연히 이제 최고의 많은 군사력을 보낸 미국한테 간 거고요. 그 당시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음으로 생기고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과정에서 이제 유엔사가 그대로 한국에 남게 되고 주한 미군이 있고 네. 한국군은 뭐 이제 거의 창군이나 다름없는 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 때와 똑같이 전시 작전 작전 지휘권 자체를 유엔군 사령부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구전투를 유엔군이 장악하고 한국군은 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78년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반전을 이루죠. 그게 뭐냐면 닉슨이 미7사단을 빼버리고 77년도 들었었던 지미 카터는 아예 주한미군까지 빼겠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큰 한미동맹의 위기가 왔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하여튼 머리를 잘 쓰셔서 결국 미국 조야의 여론을 움직여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킨과 동시에 연합사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에 전쟁이 안 나도록 정전을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평시에 전쟁이 안 나도록 평화를 관리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전쟁이 나면 북한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을 지휘하는 역량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싸우려고 그러면 병력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후방 군수물자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병력이 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주일 미군 기지 중에서 150여 군데 중에서 가장 큰 7개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를 주일 미군 기지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 기지로 소파 협정을 다 맺었어요. 이 기지는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유엔 참전 16개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기지에서 한국으로 소위 병력, 장비, 물자를 이렇게 보내는 후방 군수 지원 기지 지휘를 유엔사가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인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지휘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합사를 만들면서 이 연합사의 지휘 기능을 그 당시는 유엔사는 전부 다 아까 한국은 1%의 지분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연합사를 만들어서 이 50대 50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합의하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게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주주가 아니야. 그냥 월급쟁이야. 근데 회사에서 제일 핵심 기능, 제일 중요한 기능을 떼내서 회사를 하나 별도 법인을 만들었어요. 여기 지분을 한 푼도 안 내고 50%를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연합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나서 우리 후손이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받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뭐 어쨌든 전두환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 군사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러실 것 같을까? 섣부른 정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의 위기가 뭐냐면 진짜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모르고 이걸 내버리기 때문에 지금 좌익들한테 이 고생을 하는데 제가 주변에 뭐 새로운 세계가 바뀌었다는 등 햇소리를 하는 야바이 좌익물이 약간 든 오늘 많이 보는 강파식의 누군가가 노태우라는 사람한테 그런 바람을 넣은 거죠. 참나. 그게 이제 문제 출발. 그러니까 좌익들이 비판하는 게 작전 지휘권 문제는 니네가 전환하려고 그렇지 않았느냐.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이제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까지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힘을 더 받았죠. 그런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증거가 드러나니까 노태우 정부 때는 완기를 못하고 김영삼 정부로 넘어왔어요. 김영삼 정부가 넘어와서 이제 이것을 김영삼은 뭐 노태우보다 더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그러죠. 이 탈퇴를 선언합니다. 맞아. 네, 9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게 93년 1월 달에 빌 클린턴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소련도 망했는데 중국도 그때는 뭐 자기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제약가림도 못 하니까 핵무기밖에 없다 그러고 일단 김영삼하고 빌 클린턴이 이거 보니까 아마 아버지 부시가 있었으면 김일성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아버지 부시하고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는 바로
소련을 붕괴시켰죠. 91년 걸프전을 이겨서 맞아요. 미국은 이제 힘이 뻗칠 대로 뻗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빌 클린턴 같은 사람하고 에이. YS라고 하는 희미한 사람이 한미 대통령이 되니까 비랑끝 전술을 해서 NPT 탈퇴한다고 그러고. 에헤. 근데 그게 나오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나오니까 김영삼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중단을 시켰어요. 하고 아하. 대신 평시작전권만 한국이 이어봤습니다. 94년 12월 1일부로. 그러니까 지금 평시에는 네. 미군이 전혀 한국에 영향을 못 끼쳐요. 오호. 한국 합참의장이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런 과정에서 있었는데 음. 그건 좀 김영삼 정부로 그렇게 넘어갔죠. 네. 넘어갔고 김대중 정부도 이것을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적 인물,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때도 환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환수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지금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공동행사를 하는데 한국이 단독행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왜 공동행사냐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지휘할 때 최상부 구조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해서 결정을 해요. 양국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수행을 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한미 합참의장이 전쟁 지침 및 작전 지침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라고 연합사령관한테 지시를 하면 네. 연합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에게 동시에 지시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네, 전시에. 때. 네. 그럼 연합사령관은 뭘 담당하느냐? 전방에 있는 지상작전, 네. 전방작전, 해군작전, 네. 공군작전, 특수작전을 지휘합니다. 네. 한국 합참의장은 뭘 하느냐? 서울 지역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그 이남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방어를 책임지고 계엄작전을 하고 동원을 해서 전투력을 만들고 사람 모집하고 예산 쓰고 다 이거를 한국 합참의장 및 한국 육해공군 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체가 제일 앞에서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전쟁이 그것만 합니까? 보이는 건 10%고 90%가 전쟁 물자를 대고 후방 지역에 안정을 하고 서울물 지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뭐 다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여전히 뭐. 전쟁이 나도 네. 한국 합참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사령관 합참의장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양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행사입니다. 그다음 예를 하나 우리가 데프콘이라고 국민 여러분 익숙하시죠? 전쟁 발휘 방어 준비 태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네. 데프콘 4 상태거든요. 북한의 도발이 의심스러우면 전쟁 준비 상태를 높이는 것을 이제 3, 2, 1 순으로 갑니다. 네. 데프콘 방어 준비 태세 변경은 누가 할까요? 이 잘못 알려진 게 영화에서도 보면 뭐 연합사령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어 준비 태세 절차는 94년 10월에 있는 한미연합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그 절차가 굉장히 상술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자,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럼 연합사령관이 정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못하다 전쟁 나겠다. 그러면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한테 동시에 보고를 해요. 의장님 이거 보니까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은 그 연합사령관의 정보를 믿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정보를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군사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의약품을 사온다. 외교적으로 뭐 외국 공간을 철수시킨다, 뭐 전시, 뭐 채권 이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 정보 외에 전략 정보를 수집해서 합참의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사령관이 말한 대로 이게 심상치 않구나.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비상대책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요. 대통령이 이게 연합사령관 보고 이만저만해서 전쟁이 날 것 같은데 빨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국가 NSC를 열어요. 그 대통령이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맞겠죠. 맞으면 우리가 데프콘은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국민들 생활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충무사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충무사태를 발령을 하는 그 사태를 발령을 해야 되고 군은 군대로 데프콘을 전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포권을 증가시킨 거는 NSC 의결만으로 끝나요. 그러나 충무사태 증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어허. 그래서 그걸 거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국회 통보하는 절차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 미국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요. 자, 그러면 자, 한국 대통령은 오늘 2019년 네. 7월 1일 네. 17시부로 어. 방어주 밑에서 격상을 결정했다. 네. 재가를 했다. 아. 미국 대통령은 19시부로 했다. 오늘 저녁 7시. 네, 네. 그러면 양국 대통령이 결정한 마지막 일시를 적용해서 한미연합군의 방어주 밑에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한국 대통령은 안 한다. 그럼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 공통적으로 방어주 밑에서는 격상되지 않아요. 어허. 그럼 미국 대통령은 안 하든지 저거 나라 주한미군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전쟁이 나서 방어주 밑에서 격상시켜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안 하든지 굳이 하고 싶으면 한국군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군의 노예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옛날에 걸프전이 났고 이라크전이 났을 때요. 미국이 대포권을 증가시켰는데 주한미군만 하고 한국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있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의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은 주미대세를 높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미군은 이라크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으니까 주미대세를 높여놓은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기막힌 체제가 이게 기가 막히게 효율적이고 우리 주권은 주권대로 얘기하면서 이 미군의 한미연합 전력을 이용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이 기제를 우리 안보에 관련된 분들이 면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좌익들은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참나. 지금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부대에 대해서 평시에 단 한 명도 작전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합참부장이 전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토는 그러면 어떨까요? 나토는 나토 군대의 한 8% 정도를 평시부터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합니다. 그래요? 거꾸로네. 전시되면 다 들어오고. 오호.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서 서유럽은 사실상 안보 위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토 지휘 체계를 바꿨나요? 나토에 배치되어 있는 미 전술핵을 철수시켰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는 냉전이 해체되고 한국은 살아있는데 미 전술핵 빼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휘 체계까지 허물러 갑니다. 네. 그럼 자 미국의 동맹으로 봤을 때 자 대표적인 게 제일 강도가 높은 것이 나토와 동맹이고요. 두 번째쯤 되는 게 한미 동맹이고 세 번째가 미일 동맹입니다. 그런데 세계 제일 가벼운 공통은 뭐냐면 셋 다 그 나라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네. 공통이죠. 두 번째는 연합 지휘 체계를 만들어서 미군 사령관이 유사시에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나토하고 우리는 공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느냐 안 배치되어 있느냐. 지금 나토만 배치되고 우리는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서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아진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 작전 지휘권까지 줘버리면 이제 일본과 같은 체제가 되는데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에 있던 연합작전 지휘 체계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술핵도 철수했으면 안 되고요. 그때 좌익들이 80년대 반전, 반핵, 반미로 해서 전술핵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김일성이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 전술핵을 빼기 위한 오랫동안 공작입니다. 이걸 노태우 정부 때 빼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이야. 유럽은 안 뺐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 개 더 나아가서 이 배치된 전술핵을 나토 국가와 미국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걸 핵공유 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고 정상적인 우리가 대통령을 제대로 만났으면 노태우 이후에 오히려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고 NPT 탈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냉전 구도가 사라지지 않았다. 네. 오히려 소련은 붕괴가 됐으니까 서유럽에서 안보 위협은 약해졌지만 동북아에서 안보 위협은 더 커졌으니 그렇죠. 유럽에 있는 핵공유 체제를 전술핵은 당연히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나토와 같은 핵공유 체제를 출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핵공유 체제가 출범하면 그 당시 유럽도 그랬습니다. 소련이
아무리 공작을 해도 음. 미국이 유족의 안전을 위해서 파리나 베를린의 본의 안전을 버리지 않겠구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까지 같이 쓰겠다는데 버리고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아마 철수를 안 시키고 네. 핵 공유 체제가 있었다면 저는 김일성이가 핵 개발을 포기한다고 봅니다. 핵을 개발해도 한미가 이간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는 뭐 문재인이가 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올해 뭐 조건을 평가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문재인이가 있는 한 제가 봐서 전작권 전환은 이제 건물사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퍼싱 원칙에 의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저는 미국이 부사령관 한다지만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나리라고 봐요. 그리고 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국 합참의장이 뭐 지금처럼 뭐 문재인이가 엉성하게 네. 인사를 안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하더라도 네. 아니 한국군이 항공모함을 지휘를 해봤습니까? 핵잠수함을 지휘를 기가 해봤습니까? 막히네, 참. 우주위성을 지휘해봤습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네. 미군을 지휘할 수가 없어요. 기가 전시에 되면 미군이 60만이 들어옵니다. 항모 전투날이 5개 들어요. 항모가. 막히네. 네. 그거 어떻게 지휘할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갔어. 정신 그러니까 나갔어. 어차피 미군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작전 지침을 주고 전략 지침을 주는 것은 한국 대통령, 한국 국방장, 합참부장이 줄 수 있으니 그 지침하에서 세부적인 작전, how to fight는 연합사령관이 하는 게 효과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대신 우리 수도권이나 우리 후방 지역이나 그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동원 작전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한국 국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이 한미연합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 사령관한테, 연합사령관한테 한반도 방위를 책임해주면 미군이요, 이 지역, 그러니까 전구라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 나토 사령부, 유럽 사령부 이렇게 전 세계 전쟁 전구는 7개가 있어요. 7개 지역을 나눴어요. 여기 포스타들이 있거든요. 전체 사령관, 거기에 육해공군 사령관, 이 사람들 포스타예요. 근데 이처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는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단일 정부의 포스타는 한미연합사령관밖에 없습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니까 대장은 힘이 있거든요. 바로 보고해서 여기에 보니까 항모 빨리 한 척 더 보내야 되겠다. 인도양에 있는 거 뽑아주쇼. 그런데 그 정도 돼야 우리한테 필요할 것을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에 거의 미국 장관이나 또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연합사령관한테 의견을 묻는 직접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책임을 지면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필리핀이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처음에 한국이 사령관에서 필리핀이 부사령관하다 그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령관이 전화 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한국에 있는 독도함 한 척 빨리 보내주시면 보내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요. 좌익들이 미군을 떠나기 위한 공작이고 이것을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을 들여바치기 위한 교묘한 공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한국의 한국 좌파적 기준에 의하면 민족 자존심, 국가 자존심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미군 사령관 지휘를 받지. 참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한국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가 있어야 주권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자존심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고하게 떠들어봤자 일제 36년 우리가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동 논리에 우리 국민들이 좀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금 한미 전시 작동권 회수의 최고의 실무자 자리에 계셨던 연합사에서 아니 합참이죠. 합참에서 그러니까 연합사의 카운트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실제로
계셨던 우리 신원식 장군님을 모시고 왜 전시작동권 회수가 문제가 되는가.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줄여서 말하면 지금 연합사의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미국 대장인데 이걸 전시작동권을 바꿔버리면 바뀐다는 거죠. 그 미국 사령관이 부상국 사령관이 되고 한국 대장이 총사령관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세계 전 역사상 나토도 그렇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하고 현지 나라가 사령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그 유럽, 그 중에서 또 불란서 사람들, 세계 자존심 제일 강한 사람들이 불란서 두 번째를 이태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총사령관을 미국 사령관이 하고 부사령관 현지 사람을 하는데 한국이 뭘 잘났다고 그러면 미국의 그 대장님이 한국의 그 대장님 밑으로 들어와서 부사령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거 당장 나가죠. 미국이 니들끼리 잘해봐 하고 나가죠. 이게 바로 발등에 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민들은 아무 느낌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군대에서 육군 하사 출신이고 탱크 전차장을 했지만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 한기총이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국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합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모든 분야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이게 어떻게 종교단체인 이 한기총이 이게 시국선언한 내용입니까? 보십시오.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 분야, 더 이상 전문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신원식 장군님이 지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끝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반드시 6개월 내로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내야 할 것이고 바쁘시겠지만은 이왕 오신 겸해 자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 지금 서해안에 NLL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무슨 협약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좀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뭐 전체가 다 하려면 설명이 길고 어쨌든 그거는 뭐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우리가 무장해제한 건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NLL을 말씀하셨는데 NLL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는 남북한 NLL 기준으로 80km를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왔죠. 서해는 이 지역이 애매합니다. 처음에 정부에 물었어요. 문재인이 내가 얼마나 거짓말 하느냐고 보면 이게 참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동해는 NLL라고 했다. 그 서해는 무슨 기준으로 했냐. 서해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아니 그 왜 기준이 없냐니까 바다에 어떻게 선을 긋느냐. 그럼 동해는 바다 아니고 뭐 서해면 바다 아니고 동해만 바다냐.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NLL 기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NLL 기준으로 제해 보니까 우리는 85km를 양보를 했고 북한은 50km. 우리가 30몇 킬로를 더 양보를 했어요. 세상에. 자, 그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는 뭐 면적이 중요하다. 선이 아니라. 왜냐하면 북쪽은 좀 많이 이제 적게 양보했지만 제해 보면 면적이 뭐 그렇다. 그래서 면적 제기도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판문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양까지는 한 160km가 되고요. 서울까지는 한 5, 6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남북으로 똑같이 적대행위를 금지구역을 하면 북한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P가 3배인데 똑같이 줄이면 결국 우리 60개 다 주고 나면 북한은 100개 남듯이 동률이 아니고 동수로 줄이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개념. 우리는 휴전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1cm 땅이나 바다도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도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논리라면
아니 여의도 땅 100평하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100평이 같은 평수가 같다고 그 가치가 같습니까? 참 기가 그러니까 이 안보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바로 북방에 있는 4, 50km에 있는 그 100평하고 평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100평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양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것은 북한은 해공군이 거의 수는 많은데 좀 유명무실해요. 근데 병력은 걔들이 잘 알지만 우리보다 2~3배 많잖아요. 그렇죠. 800만. 해군 함정은 우리보다 5배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다 조그맣고 성능이 형편없어서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NLL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는 병력은 작고 우리 기술적 우위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북한에 보시면 황해도하고 우리 NLL하고 맞춰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육군 병력은 서북 5개 도서에 있는 해병대 한 2,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은 앞에 있는 황해도 지역에 4군단이 거의 한 20만 가까운 군대가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100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세를 뭐로 지키느냐? 우리 우세한 해공군의 지원으로 지키고 균형을 유지해요. 그게 이제 북한이 깨려고 몇 번 연평해전도 벌리고 뭐 했는데 2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뭐 김대중 정부 때 우리 이상한 작전 수칙으로 못 쏘게 해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북한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런 불리한 조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거예요. 유지해 왔는데 이 지역에서 안 하면 아니 그 지역을 적대행위 금지구역하면 황해도에 있는 북한은 영향이 없죠. 네. 그쪽에 지원하는 우리 해공군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서북도서는 고립돼 버린 겁니다. 해병대 2,000명도 고립된 거고. 그럼 거기서 1차로 못 막아내면 바다에서 어디서 막아냅니까? 헤엄쳐서 막아냅니까? 결국 인천 앞바다까지 뚫리는 거예요. 근데 요 인천에서부터 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봉동으로 수역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북한의 황해도에서 출발을 하면 참 대한민국 여의도를 거쳐서 양평까지 가는데 아무런 제한상이 없습니다. 기가 막혀. 그 지하 해도까지 문재인이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런 상태가 NLL이 됐고, 자,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게 9.19 군사합의 때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이거 이정문선이 뭐 무장해제하는데 지금 보니까 편안하잖아요. 뭐 지금 조용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보는 암과 같습니다. 실책은 일반 안보를 제외한 비안보 정책은 뭐 정책의 성격에 따라 차등은 있는데 바로바로 나타나요. 이번 소득주도 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이 소득주도 성장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장 저소득층입니다. 네. 그 다음은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한 달이 직업이 없으면 굶는 사람이 영향받겠죠. 네. 점차 이게 올라갑니다. 아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지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하지 돈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밑에서 깨지고 나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예요. 맞아요. 그 대기업 물건 사줄 수 없으면 뭐 맞아요. 대기업 망하지 별거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전기료가 오를 때쯤이면 이제 피부로 와요. 그렇죠. 블랙아웃 때문에 더 나타나겠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죠. 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제일 늦게 우리 현실에 배달되는 것이 안보정책 오류입니다. 전쟁 날 때까지 몰라. 전쟁 날 때까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시기가 됐다가 주한미군이 떠나는 날 1949년 5월 말에 470명의 군사고문단을 놓고 한국을 떠나고 난 뒤 처음에 사람들이 울부짖었는데 뭐 괜찮거든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 났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보의 실패는 암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어떤 병의 병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감기가 더 심각한 병이에요? 암이 더 심각한 병이에요? 정상으로 보면 좀 감기인 것 같아요. 이건 걸리자마자 콧물 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정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암이 만일 감기처럼 걸리자마자 열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 걸려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대응하니까.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자각 증상이 늦은 게 치명적입니다. 맞죠. 안보는 그래서 치명적인 겁니다. 평소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나야 알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암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조기 전담과 예방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기 싫은 뭐 위내시경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척강에 입항했을 때 눈뜬 봉사가 돼가지고 벌써 뚫렸잖아요. 그렇죠. 지장은 없어요 아직까지. 기가 막혀. 이게 암 신호가 온 겁니다. 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초기 암이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어요. 참 정말.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해서 문재인은 환자가 그래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왔어. 네. 뭐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요즘 소화가 좀 안 되고 덜컥합니다. 선생님 뭡니까? 위내시경을 찍었어. 네. 초기 암이야. 근데 거짓말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 기분 좋죠. 그날 저녁에 뭐 좀 참. 불안했는데 친구들을 모아놓고 또 그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맥 한잔 하고 기가 막힌. 신나게 담배 피고 놀겠죠. 기가 막히죠.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기가 막힌. 당장의 일상은 편안할지 몰라요.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좋죠. 네. 좋죠. 네. 그래서 네. 이 암보는 암과 같기 때문에 네. 지금 이상 신호가 나왔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의사의 정직한 걸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1, 2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후환을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19 이 안보 해체가 돼서 된 것도 문제지만 네. 그것을 끝까지 문재인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사실은 방법이 없는데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네. 야당부터 모든 게 다 해서 압박을 넣어서 네. 정말 이제는 정부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 음, 여야 아, 우리 같은 밖에 있는 전문가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하, 다시 MRI를 찍고 CT를 찍고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하고 병이 나오면 도려낼 거 도려내고 네. 치료받으면 금방 낫습니다. 참 기가 막혀. 국민 여러분, 안보에 관해서는 이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급으로 저기 쓰리스타 하셨죠? 네네. 그러면 예 절대 실무자는 그 위에 별 4개짜리는요 그냥 어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존재 어른이고 실제로 모든 작전하고 하는 것은 별 3개인데 최고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테마 그 NLL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잠깐 요약을 하자면 NLL이 무엇이란 말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떠들어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이게 문제를 일으켜서부터 NLL이라는 말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도 그 후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민간인으로서 조금 아는지 예. 시험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38도선으로 경계선을 가졌던 선이 전쟁을 통하여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동해안 쪽으로는 올라갔고 서해안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 마지막을 할 때에 지금 있는 휴전선을 그을 때 어떤 산이 높고 이렇게 낮고 하니까 가운데를 쫙 그어 놓고 이제 그 서로가 맞추기 위해서 산이 봉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은 후퇴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전이라고 해서 휴전선이 그어졌는데 땅에서 긋는 휴전선은 그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끝났어요. 문제는 이제 바다에서는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게 NLL입니다. 바다에서는. 근데 동해는 문제 없어요. 동해는 뭐 그대로 이렇게 그었는데 자, 서해는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아주 그 노인 그 전쟁 전문가에게 직접 제가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서해는 이 서해 이제 그 휴전선은 그 휴전선이 NLL인데 바다 위에 이제 휴전선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 여기와 전쟁이 끝날 때 미군이 해군이 절대 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백령도 위에 있는 섬이란 섬, 남포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 전체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섬에서부터 북한에 있는 육지 그 사이를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를 그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이제 다 긋자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북한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또 그 선거철이 가까워지고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미군이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야. 미군이 야야야야야 간도 후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백령도 위에 거는 다 준 거예요. 백령도 위에 거는 그냥 북한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해안 쪽으로도 그냥 뭐 절대적으로 북한한테 다 주고
현재 있는 그 바다에 그 휴전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감사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야, 미군이 왜 이렇게 마음이 선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다 해주냐. 그래가지고 70년도까지는 북한이 시비를 안 걸었죠. 네, 못 걸었죠. 고맙다고? 능력이 안 돼.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그 70년대 넘어서서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저 봐라, 이제 이런 논리로 뭐냐면, 휴전선이 땅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바다에 와서 왜 북한으로 씩 올라가서 백령도까지 그어졌냐? 그러면 안 되지. 바다도 강릉으로부터 저 강화에까지 땅에 있는 휴전선처럼 그 각도로 다 그어버리면 인천에 있는 그 바로 비행장 바로 위에까지 전부 다 북한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걷자는 거야 이놈 자식들이. 저 북한 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 야, 그러면 휴전할 때 처음처럼 북한의 저 위에 남부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 다 내놔. 그러면 새로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요 평양을 가가지고 NNL은 뭐라 그러냐? 이거는 처음 그어질 때부터 잘못 그어졌다. 미군이 실수해서 이따위로 말을 하고,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기 인천에 있는 그 공항에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영종도 비행기 그거 제대로 그 북한 애들이 장난치면 그렇죠. 병장상 못하죠. 이겁니다. 바로 이거. 국민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뭔 짓을 하고 왔다는 것을 전문가한테 지금 이게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장군님 바쁘신데 오셨으니까 난 본점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자, 장사정포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장사정포란 말은 들어서 알아요. 국민들이.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포인데, 이게 이제 그 수도권에 뭐 저 대전까지 간다 뭐 한다 간다 쏘면 우리는 방어할 길이 없다. 미군만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38선 휴전선 위에다가 미국의 유톡인가 뭐 정보 비행장을 띄워서 항상 보고 있다가 그 포가 나와서 쏠 때 한 5분 걸리니까 그걸 미리 미국이 감지하고 있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장사정포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네. 장사정포는 네. 북한이 이제 소위 서울 불바다 네. 사건 이후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 장사정포는 네. 주로 대응하는 전력들이 한국 몫이고, 한국 몫이에요? 한국의 제대로 된 대통령과 기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네.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역량은 우리가 급 신장이 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별 큰 위협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되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량을 우선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이북에게 그걸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네. 감시하는 거거든요. 아, 감시하는 건데 이 감시 무인기라고 하는 것과 우리 정찰 수단은 발을 다 묶었어요. 허허. 이제 보지를 못해요. 기가 막히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허. 감시하고 타격해서 장사정포가 거의 우리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그 한 20여 년간 네.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네. 만드는 것을 북한이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요구했어요. 요거를 그 감시하고 타격하는 거 모든 것을 비행금지구로 묶어달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네. 수십 년간 벌어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추석 선물로 기가 막히. 김정은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나. 그것만 리더십만 바꿔서 다시 돌리면 그 전투력은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거 운용의 측면이거든요. 그거는 뭐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드리고, 네. 그걸 어떻게 작전하느냐 설명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것만 정확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것은 한국군 역량으로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아유, 박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만 우선 뭐 수도권 주민만 하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장사등포가 340문인데 어. 140문은 175mm라고 그거는 뭐 큰 위력도 없어요. 어. 막 날라가 여러 발 날라간 네. 로켓. 네. 그걸 우리가 이제 240mm 방사포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 같으면 이제 다연장포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연장평. 이 파드가 뭐냐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산세트. 구멍이 22개예요. 그러니까 아하. 22발의 로켓을 싣거든요. 아. 그걸 쫙 쏘고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다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장착. 근데 지금 한국군의 능력은 동굴이고 뭐고 전쟁 일으켰다 그러면 한군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22발을 싣고 200발이면 4,400발 쏘고 나면 돌아가면 자기 탄약고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더 이상 장착을 못 하죠. 아, 탄약고를 뜬다. 네. 탄약고하고 지휘시설 다 붙여요.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것도 어디 나오는지 우리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제일 불리하게 그 사실은 그것도 50-60%는 쏘기 전에 부실 수 있는데 그 하나도 못 부시다 칩시다. 4,400발 날라오잖아요. 네. 한 7-8분 날라와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대포병 레이더라고 즉각 우리 민방공 정보를 전파를 합니다. 평시 이럴 때 갑자기 포를 쏘진 않아요. 북한이 몇천 발 포를 쏘려고 그러면 지들도 전쟁을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이 반격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들도 전쟁을 일으킬 결심은 안 하고 상대방 수도에다 수천 발을 불문곡기 쏘진 않거든요. 그렇지. 연평도하고는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전쟁이 난다는 징후를 알면 아까 방어준비태세에 올린다고 이야기했죠. 네네. 충무사태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벌써 전시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방송 다 듣고 있어요. 자, 장사등포 날라오면 위력은 어떨 것 같습니까? 흙과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한 사람도 안 돼요. 기야, 그 다행이네.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2010년 11월 때 북한이 수백 발을 쏘았어요. 그것도 이제 한 1년 전에 최소한 우리가 쭉 북한이 하는 행동을 되짚어 보면 한 6개월 전에는 김정일이가 연평에 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거든요. 자,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처음 포탄만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로켓포는 자체 추진은 로켓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원 항습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 동굴에 쳐박으니까 전부 다 기능 고장이야.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쏘았는데 반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500발 중에서 250발은 불량. 이야. 250발은 육지에 떨어졌는데 뭐 마을에 떨어지고 어디 뭐 또 불발 이래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한 게 채 150발이 안 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부대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150발도 뭐 그러니까 누구 이 군사 전문가로 나와서 살상 반경이 어쩌고 하는 거는 국민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 없이 운동장에 모여서 포탄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으면 그렇게 죽겠죠. 그러나 이런 데 있으면 안 죽어요. 어쨌든 그때 그걸 쏘았는데 연평도에 4명이 죽었습니다. 2명은 민간인인데 이분들 공사하다가 재수 없이 공사 자기 하는 대기하는 장소에 가운데 폭 떨어져서 2분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 2명 중인데 1명은 휴가 기대하다가 연평도 포구에서 가다가 노출된 상태에서 죽었고요. 1명은 부대에 있던 병장인데 말년 병장인데 이 친구는 처음에 포격을 하고 중간에 한 30-40분 중지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후임병들한테 자신감도 보일 겸 잠깐 밖에 나서 담배를 피다 그때 똑 떨어졌어요. 아이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연평도 마을에 벌럭담이 있는 집안에도 있는 분들은 안 다쳤어요. 관통력이 없어요. 관통력이 없다. 관통력이 있는 포탄이 있는데 이건 전차를 잡는 DPICM탄이라고 철갑을 10cm 뚫어요. 이게 아주 비싼 거예요. 철갑을 뚫는 원리는 철갑을 열에에서 녹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녹일 수 있나요? 벽돌 못 녹이죠. 다시 말해서 DPICM탄을 쏘더라도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리산에 폭우 온다는데 말 안 듣고 거기서 계속 놀다가 밧줄 타는 분들 빼놓고 그때 정부멸 듣고 포탄이 날라온다 그러면 그냥 지하실 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최소한 콘크리트 좀 있고 있는 옆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단지 피할 때는 주유소는 피하셔야 돼요. 2차 폭발이 있으니까. 그냥 큰 유리창 옆에 있으면 유리창 깨져 유리창한테 다쳐요. 그런데 피하고 아무데나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4,400발이 잘 날아와도 우리가 대포병 레이더로 민간군 통합경보 시스템이 잘 돼서 국민이 적각 따라만 준다면 거의 피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난 뒤는 북한은 더 이상 날아올 포탄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감시가 살아있고 적각 동부를 부실 수 있는 타격 수단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비행금지국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문제야. 그래서 문재인이가 수십 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에 30년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된 세금으로 군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이 피와 땀이 녹아있는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김정은이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참. 지금 한국의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은 6.25 때보다 더 위기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그때 한국이 국력이 없나, 군대가 제대로 없나, 맞지. 전 세계 지지를 받고 모든 게 좋습니다. 딱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이승만인데 지금은 문재인입니다. 한국 모든 위기는 문재인이라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지. 나머지는 문재인이라는 리더십을 없애고 이승만, 박정희 10분질 되는 리더십만 내세워도 한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위기,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뭐 소득주도 성장, 뭐 탈원전 다 문재인만 없어지면 해결될 위기. 자,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네. 문재인 하야 딱 네. 정확하게 이 병의 본질적인 근원을 짚으신 거예요. 맞아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냥 우연한 충동으로 문재인 하야를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전문가가 보십시오. 요게 하나가 문제로 요것만 딱 끌어내버리면 넉넉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장군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지만은 지금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연합사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사령부. 네, 사령부. 그거에 대한 뭐 위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팩트는 신문에 보니까 우리 그분들은 여기 있기를 원했는데 국방부가 쫓아냈다고 그런 말을 들리는데 신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군이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가려고. 네,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뭐 미군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있겠다고 그랬죠. 네, 있겠다 그랬는데. 그랬다 해서 이제 우리 용산 기지 거기를 좀 일정 부분을 하느냐, 뭐 국방부에 있느냐 많은 수랑설레가 있다가 네. 국방부의 특정한 위치를 네. 주겠다 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어느 정도 만족되는 서로 윈윈이 됐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있으면 좋다 해놓고 우리 똑같은 겁니다. 그 잊지 못할 상태를 만들면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게 되는 건데 마치 위치는 그것도 뭐 사실 이제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한미의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팩트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이 포스트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육군은 미 8군 사령부입니다. 그 3스타 갑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 미 8군 사령부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주한 육군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8군 사령부고요. 주한 해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건 완스타가 지휘해요. 완스타가. 해군은 미국의 고정된 함정을 배치하지 않고 왔다 갔다 순환 배치만 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 미 공군 사령부가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 7공군 사령부라고 해요. 그게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3스타고요. 3스타구나. 실제 병력은 많지는 않아요. 전투기 4개 대대밖에 없어요. 되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유사시에 이 7공군 사령관이 유사시에 한국 공군하고 전시에 미국에서 날라오는 수천 대의 항공기를 다 통제해요. 그 다음에 지휘는 함재기 같은, 항공모하면 함재기 같은 건 해군 소속이지만 하늘에서 운용되는 거는 통합 계획도 만들어 통합 운용은 미 7공군 사령관이 합니다. 테스리스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미 8군 사령관은 한국에 일단 들어오는 미 그 육군을 일단 관리를 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한국군한테 또 이양을 하고. 왜냐하면 미 연합사령부 내에서 한미 지상 구성군 사령관은 지금도 한국 대장이 합니다. 그 사령관이.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육군과 한국의 육군은 지금도 전쟁이 나도 한국군이 지휘합니다. 해공군만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 해군 사령관은 완스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함대 사령관이 와서 이게 지휘를 전시되면 이런 구조가 다 돼 있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공동행사라고 하는 것이 지상작전, 해상작전, 공중작전, 특수작전을 연합사령관이 총괄에 책임지는데 그 중에서 지상작전은 한국군이 합니다. 미 상군단 이런 막강 군대가 와도 한국군 포스타가 육군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 공군하고 한국 해군은 워낙 게임이 안 되니까
미국은 뭐 항공모함 5척이 들어오죠. 네. 이 비행기는 뭐 우주까지 날아다니는 뭐 이런 게 들어오니까 한국군한테 줘봤자 감당이 안 돼. 행정 구경도 안 해본 걸 어떻게 지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육군은 좀 미국이 성능은 좋아도 우리도 탱크 있고 미국도 탱크 있고 대포 있고 다치 대포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있고 지대지. 그러니까 육군의 한미의 능력과 기술 차는 한국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구경이 다 한 무기들이거든. 근데 해공군은 구경 안 한 무기가 너무 많아서 한국한테 갖다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미국이 하고 이 구조가요. 아니 따지면 나토 같은 데가 비교해보면 한국은 자존심 때문에 엄청나게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필리핀한테 한국 탱크 몇천 대 맡기겠습니까? 미국은 맡긴 거예요. 참나. 지금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맺히는 게 많은데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파괴시키는 거 보십시오.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들. 그렇지. 탈원전. 뭐 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한미연합작전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시스템이거든. 일본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하나 싶어서 아주 뭐 속된 말로 침을 질질 흘려요. 참나. 그런데 문재인이가 파괴하는 것은 기가 막혀. 한국이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순으로 파괴를 합니다. 참야.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이 저 문재인은. 장군님,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 민간인으로서 공부를 할 때 6.25 때 박근혜가 3일 만에 서울을 먹고 김일성이 먹고 절대로 한강을 건너지 말라. 네. 한강 건너면 1년 전에 나갔던 미군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평양으로 쫓겨나야 된다. 그러므로 빨리 평양에 있는 대의원 부르고 서울 구돌장 밑에 숨어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불러서 국가연합선언을 하라. 이게 이제 연방제 통일의 시작인데 이거를 이번에 문재인이가 저 스웨덴 국회에 가서 또 떠들었거든요. 그 6.25는 뭐 전쟁이 아니고 뭐 우리 내부적인 충돌에 떠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군은 한강 북쪽에 이제 한 명도 없이 다 내려갔는데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서울을 AN2개 가지고 아주 미개한 비행기 나무로 만든 비행기 그걸 가지고 기습적으로 북한의 저 공수부대 경보병배당이라는 뭔지 그 우리나라 공수부대 북한 공수부대를 AN2개 실어가서 서울을 저녁에 삿분 내려 앉아가지고 딱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하고는 전쟁 안 하겠다. 평택하고는 미군하고는 안 하겠다. 이걸로 끝.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미군이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우선 네. 김정은이가 굳이 그런 무리수를 안 범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만일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모르죠. 미국이 이놈들을 봐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죽습니다. 죽죠. 그러니까 맞아. 김정은이는 이런 걸 가장 최상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김일성주의로 대한민국을 척화시켜서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체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중간 단계는 일단 공존하고 있는 단계에서 자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진 여러 가지를 그냥 현금 인출기처럼 꺼내 먹는 게 중간 단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것은 한국의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서 적어도 문재인 이전 체제로 복귀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머지 네 번째 제일 안 좋은 것은 자기가 멸망하고 자유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왜 지금은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고 그걸 안 하냐면 왜 안 하냐? 지금 자 문재인이가 하는 걸 봐서 이게 문재인 임기를 다 한다든지 또 문재인이가 이번에 트럼프 참 궁합을 이상하게 잘 만나서 자기 뜻대로 쇼를 해주는 트럼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쇼를 계속하고 핵무기를 증가시켜 놓으면 언젠가 미국이 떠날 거다. 그럼 그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 바치니까. 불복. 그다음에 지금 벌써 문재인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쁜 평화가 좋다니 뭐 어떤 평화라도 평화가 좋다니 대화를 하겠다니 이게 뭐냐면 굴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용식의 평화를 하겠다는 게 나쁜 평화. 나쁜 평화는 굴복에 대한 평화입니다. 그렇죠. 좋은 평화는 내가 억제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의 개념이 새로 창출된 것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안 난다. 미국의 핵무기가 많아도 멕시코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체제로 억제력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70몇 년간 평화를 지켜온 방법이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고 좀 더 공세적으로 하면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면 안보 위협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협의 항구적 제거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일시적 제거죠. 억제를. 요게 평화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나한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불복가 있어야 돼요. 불복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불복에 의한 평화를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요즘 한 이야기가 영변 플러스 뭐 영변 하면 다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맞아요. 부지불식간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해요. 네. 자, 북한이 핵을 가져도 평화롭게 동거할 수 있다. 하하. 대화로. 통일되면 우리 게 된다. 군사력 하면 대화로. 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어느 특정 시점에 김일성이는 숨겨놨던 김정은이는 핵을 만지작거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두 가지 선택이에요. 이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그랬어요.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에서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굴복, 싸우다 죽는 거. 그럼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좌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삶이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죽음보다는 낫다. 맞죠? 참. 이미 말했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거. 자, 만일 여기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미국의 자존심을 다칠 만한 상황으로 이것을 들어오면 6.25 때처럼 떠났던 미군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렇지. 뭐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때도 김일성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기는 전쟁 준비가 끝났고 맞아요. 아까 말했던 박헌영이 말대로 맞아요. 100만 남노당이 맞아요. 서울만 점령하면 일시에 남한을 들어봤을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그 앞에서 자기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그들의 3대 혁명 역량 강화로 그들 용어로 하면 1964년에 발표된 겁니다. 63년도에.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 남조선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지금 문재인 같은 정권이 들어서고 온 전신에 간첩들이 덜키덜실하게 만들어면 남조선 혁명력 강화된 겁니다. 그렇지. 이제 북조선 혁명력 강화하고 남조선 혁명력 강화가 됐는데 남조선 혁명력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완전하게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확인을 못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종개개고요. 사회. 맞아요. 하나는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 국회 뭡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법으로 자기들이 맞아. 법을 바꿀 수 있는 3분지를 못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까지는 맞아. 미완이죠. 맞아. 미완이야. 여기 이제 종교계도 일부 3분지는 들어먹고 있어요. 아니야. 10분의 1. 10분제? 네. 그런데 제가 천주교 있는데 천주교는 반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도 저 정의 그래요? 구현 사제단은 10%밖에 안 돼. 그래요? 네, 10%밖에 안 돼.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아니 어제 와서 다 그 전주 그래요? 이 운동 같이 하기로 다 결의했어요. 그래서 잘 됐네. 10%. 그럼 제가 다시 성당을 나가야 되겠네. 나가야. 1년째 제가 냉담을 하고 있는데 네, 기분 나빠서 네네.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세 번째가 뭐냐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라는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야 보니까 우선 남조선은 갓뜻은 이승만의 실력을 폄하한 거죠. 이승만 뭐 늙은 영감이 왔는데 그렇지. 박헌영이가 우리 100만 남도당이 있다. 맞아. 여순 사건 맞아. 뭐 이런 반란 사건 봤지 않느냐. 제주폭동 맞아. 실력 보이는데 맞아. 이게 뭐 100배도 일어난다. 그렇죠. 묵신 됐고 그다음 맞아. 50년 1월에 맞아. 이제 49년 5월에 미국 철수했고요. 맞아. 미군들 맞아. 주한미군 철수했고 맞아. 50년 1월에 에치선이 네. 극동 방신에서 한국하고 대만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다시 안 하고 했구나 그더라고요. 맞지. 맞아.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잘못된 거죠. 네. 한국이 벌써 공산당 소탕을 했고 토지 농지 개혁을 해서 맞아요. 공산당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그 공산당을 저항한 이승만 대통령이 다 공산 그 혁명이 일어날 수 요소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게 플러스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나중에 벼로리 회의에서 박헌영이 비판받는 건데요. 맞아요. 미리 대구 폭동이나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폭동을 통해서 어.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걸 공산당 표현으로 극좌 모험주의라고 합니다. 정세를 오판해서 혁명 영향을 맞지. 소지시켜 버린 거예요. 맞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의 전략적 실수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을 자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판 사건 이후로 공산당 소통하고 이런 소위 숙공 작업을 잘한 거예요. 공산당 숙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 빗나갔고요. 세 번째가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야 이게 밀리면 중국까지 공산화되는데 빠져나오고 보니까 이까지 이러면 골치 아프겠다. 미국의 힘을 자유세계에 보여주겠다 싶어서 바로 참전 결심을 한 게 김일성이 오판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벼로회의를 통해서 다시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서고 용공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남조선에 대해서 계속 이런 좌익공작을 한과 동시에 국제적 혁명 영향 강화는 이거는 미국과 거래할 딜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핵이다. 핵무기는 미국을 에치슨 단위로 만들어서 떠났던 미국이 또 한국에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대 무기다. 그 다음에 이 무기는 그 상태만 되면 6.25 때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톱시 그거 보고 미국에서 참전할 수 있는 거리가 없게 남조선을 굴복시켜서 아니 남북한이 우리는 평화롭게 뭐 그냥 통일을 하겠다는데 미국이 어떻게 와요? 못 오잖아요. 그렇지. 핵무기 때문에 억제가 군사적으로 되고 남북 간 합의 형식으로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 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답이 핵으로 본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 처음 3, 40년 전에는 말대 안 되는 허무맹랑한 김씨 일가의 꿈이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 왜? 대한민국의 사이비 지식인들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비겁함과 나태함과 조금이라도 일상의 기쁨과 익숙함을 단 하루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거예요. 이 바보들이. 우리 다 바보입니다. 참.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김실과의 꿈을 우리가 스스로 해준 거고 그걸 또 빨리 하려고 문재인이라는 작은 보채면서 트럼프를 데리고 평양 어제 판문점 가서 쇼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근데 아까 그 6.25 때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내가 발견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가 뭐 오판을 했든 말든 뭐 그 남로당 오판을 했든 말든 일단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낙동강까지 갔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 하나 뭐냐? 미군만 안 왔으면 끝난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미군이 그 온 과정을 내가 보니까 미군이 왜 왔느냐? 이거 세상에 역사 없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기에 딱 나온 얘기야. 아, 그래. 예, 그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이거는 군사 전략, 이거는 번외인데, 그 이제 6.25 이제 요 새벽 4시에 1950년 6월 20일 일어났는데 워싱턴 시간은 저녁에 9시래요. 트루만 대통령이 별장에 가서 토요일이니까 우린 일요일이고 씻는데 보고 일어났어요.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요즘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 애들 말로 신경 꺼. 두 번째 뭐냐? 그럴 줄 몰랐어? 이게 뭐냐? 이게 미군 보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박헌영 일당들이 그때 이제 1949년 이제 나가라고 아까 1차 미군 철수할 때. 그러니까 미국이 기분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 발표한 거 아닙니까? 우린 관심 없다고. 에치슨 라인 발표, 한국은 우린 포기하겠다. 우리는 저 대만 홋카이도에 가서 필리핀로 경계선 정했다고 발표한 미군이 한국에 다시 올 리는 없지요. 포기했다고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가져 북한 보고. 그런데 왜 오게 됐냐? 그때 빌리그레함이요. 그때 미국에 얼만큼 영향됐냐? 라디오 문화가 처음 나왔어.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는데 라디오 봉사로서 미국 국민들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장경동 목사가 비슷할까? 이런 식인데. 그 뭐라 그러냐? 빨리 그 빌리그램이 빨리 그 협박이야. 거의 협박 쪽에 저 영어로 그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과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건 인사고. 두 번째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십시오. 빨리. 그다음 거기 이후에 이게 교회의 위력이 나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50만이 사는데
미군이 안 가면 50만이 순교를 당합니다.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이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야, 빌리그람 무서운 말 했어요. 그 빌리그람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느냐? 빌리그람 부인이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 하나가 평양에 와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게 빌리그람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났단 말을 듣고 막 여보 빨리 전화해, 당신 말은 들을 거야, 대통령이 한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야 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뭐 유엔 총회 소집 지시하고 했는데, 그래서 빌리그람이 그 6.25 때 전선에 왔잖아요. 와서 미군들 군종 장교로 와가지고 빌리그람이 전쟁 같이 했다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요 미군이 절대 한국에 올 리가 없어요. 아, 기분 나빠서 가가지고 예치스나인 발표했는데 뭘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계 쪽에서도 이 폴라 와이트 여자 목사님하고 또 빌리그람 아들, 예? 그 이제 프랭클린 빌리그람 아들하고 이번에 그 트럼프 만드는 3대 목사님이 있거든요. 네. 그 저 텍사스의 그 증례 목사, 이 세 분이 예, 빌리그람의 영적인 멘토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분을 강력하게 지금 잡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을 잡고 있고, 큰일 하시네. 예, 한국으로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참 큰일 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 문재인은 반드시 하야시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김정은, 너 잘 들어. 지금 우리 방송하는 물론 보겠지만은 밑에 애들한테 시켜서 뭔 방송하는지 잘 들으라고. 절대로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안 넘겨줘. 착각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포기하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 속여 먹고 저 문재인은 네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주사파가 대한민국 다 장악했다고 치지? 옛날에 남노당이 다 잡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한국은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 캐톨릭 500만 합치면 2,000만이야. 절대로 공산주의와 주사파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어. 그러므로 잠에서 깨라고. 잠에서 깨고 빨리 회개하고 최소한 현재 상태 아니면 저기 그 있잖아, 그 저 러시아 국경지대 거기 한 10만 평 줄 테니까 네 가족하고 걸로 가서 영원한 독립국가 세워줄게. 한 10만 명 데려가. 가서 거기 살고 더 이상 한반도에 너는 악의 근원이 되지 마라. 진정은 드러나. 너 절대 안 된다니까. 한국 교회는 못 먹는다니까. 절대로. 만약에 전쟁이 다시 너가 일으켰다 그러면 미군이 다시 안 올 줄 알지? 미국은요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 기독교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미군 다시 와요. 어차피 온다니까. 6.25 때도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은요, 문재인은 분명히 끌어내립니다. 이건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한국교회가 더 후퇴 안 합니다. 되는데, 자, 문재인이가 이제 연말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이래도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 막 욕하는데, 정가훈 저 새끼 뭐 국회의원 하고 싶어 저 빨강도 났는데, 우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못 건널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앞에. 국회의원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모욕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정치인들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할 사람이 눈에 안 보여. 또 이명박과 제일 잘해봤자 이명박 박근혜 수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놨는데, 아니 찾아서 준들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녁으로 고민이 큰 겁니다. 결론,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한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다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나는 조건이 뭐냐, 이거 지금 내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지 모르지만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돌 던지고 저 운동에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맞게 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다음에 지도자가 나오려면 첫째 조건이 있어. 첫째, 군인 출신해야 된다. 다시 한번 군인 출신 안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지금 남북한 대치된 상황에서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출신
절대로 못 해내요. 불가능해요. 모르니까요. 응? 그나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가 조금 잘한 것은 뭐냐, 전문가한테 맡겨놨단 말이야. 에? 군대는 군대 전문가, 기업은 기업 전문가.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 그건 제일 잘하는 거거든. 그런데 정치도 모르는 인간들이요, 간섭을 해요. 또 전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군복 입고 이리라 저래라. 나라 망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출신이 최소한 앞으로 한 4년에서 8년은 해야 이 나라가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어 하나는 능통하게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어차피 미국을 잡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영어도 못해가지고 통역하면서 말이야, 그게 되겠어요, 그 일이? 예? 안 되고. 세 번째는요, 장군님, 이건 좀 있었는데, 미국이 전체가 기독교 나라란 말이야. 기독교 나라니까 그와 유사한 신앙, 캐톨릭도 괜찮고 또 개신교도 괜찮고, 그와 유사한 신앙이 있는 이 3개 조건이 다음에 이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난 기도하는 중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을 해요? 아니, 저 새끼 저 황교안을 뒤에다 두고 하네. 황교안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개인적 기도 제목인데,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원신 장군님께서 바쁘신 중에 오셔서 우리의 잠을 번떡 깨워주셨고, 또 지금 여기 방송 녹화 다 되고 지금 생방송 다 나갔는데, 요것은 1000만 명이 듣게 할 겁니다. 네, 1000만 명 우리가 조직하니까 1000만 명이 요걸 보니까 우리 저 장군님은 1000만 명한테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참 사실 네. 인사 올리고 네. 어떻게 계시나 싶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좀 네. 미문은 뭐 그렇고 얼굴에 뵙고 싶어 왔는데 오늘 네. 방송하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질문을 예.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 친구들이 대령 출신도 있고 또 장군 출신도 있고, 친구들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공화국 군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솔직하게 이게 이런 내가 군대 생활을 해왔는데 군대 생활의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국군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어떻게 사회주의자, 어떻게 그 주사파,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북한의 협조적인 사람이 우리의 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적이 없는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형제라고 하라. 형제라고 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이게 공화국 군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군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기총 목사님께서 네. 문재인 하야라한테 동정은 하고 싶은데 통수권자에게 반기는 볼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국군에게 이거 어떻게 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목숨 걸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군인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요. 제가 봐서는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후배 간부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이가 저렇게 해도 여러분들 다 자기 맡은 직 사단장이면 사단장, 연대장, 연대장, 부하들 설득해가면서 훈련시키고 나라 지키는 임무 다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우리 사단에 있는 장병을, 우리 사단에 이 사단을 적과 싸울 수 있게 만드는데 못 만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다 못 봐요. 역으로 위에서 훌륭한 짓을 해도 여러분들, 말단 병사가 고향 순위 생각하면서 경계 뒤로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맡은 데서 장교 인간 순서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보고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세요. 망해가는 나라에도 마지막 명장은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도 엉터리의 장군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와서 왜 훈련 열심히 시키냐고 깜빵이 넣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합시오. 그러면 아니, 헌법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고 각군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난 열심히 내 임무를 다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그거는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저런 지시를 하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게으름에 대한 핑계입니다. 아하. 왜 핑계를 대통령한테 대요? 아. 문재인이가 이북 왔다 갔다 해서 지가 쇼를 하든 말든 여러분이 3사단장이면 3사단장, 1사단이면 1사단장 1사단 문산 지역에는 북괴군 한 마리 보면 다 때리잡겠다는 식으로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오케이. 부하들 앞에 과거보다는 더 솔선수범하십시오. 아. 저는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저는 사단장 딱 가자마자 뭐 내 부하들 다 있으니까 알 거예요. 사단장 공간 옆에 야구지게 임시로 만든 골프 연습장이 있더라고. 다 때려 부시고 그 개인 사격장 만들었어. 이야. 제 밑에 부하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운전병이고 뭐고 다 총쏘게 만들었어요. 저는 사단장 10개월 하는 동안요 각계 병사 진지까지 3번을 돌았어요. 그건 제가 근무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 임전필성 하십시오. 야, 나라가 선조가 희미해도 1591년 2월 달에 전라사수행에 간 이순신 기하의 전라사수행의 장졸의 심정으로 다가올 1년 후에 임난을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하고 핑계대고 정경주나 이 양아치 같은 놈들 이야기 듣고 눈치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경주가 당신들의 롤모델입니까? 자. 장병들 정신 차리고 맞아요. 정치에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지 우리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사회도 안 됐고요. 맡은 바 위치에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세요. 오케이. 그럼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만악의 근원이 문재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문재인 하나만 뽑아내면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군대에서 애쓰는 후배 장병 여러분, 세상이 항상 이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정상적 지도자가 오면 여러분 그렇게 농땡이 부리고 하면요 그거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은 줄이고 우리 장군님하고 저하고 비밀로 한번 회담할 5분 동안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예, 말씀.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셨습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서 꺾이면 나머지 이제 이런 모임은 못 할 겁니다. 참. 누가 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승리하는, 사탄이 승리하는 거죠. 맞지. 사탄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천사가 승리하니까 그거 꼭 믿으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문재인이 끌어내리면 우리의 위험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맞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지 사탄으로부터 목숨은 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잘 살아가려면, 적과 꿀이 흐르게 잘 살아가려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50대 말까지 전후복구를 했습니다. 복구가 더뎠죠. 북한은 빨랐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61년도에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 30년, 제가 보면 87년까지, 그러니까 88년 6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 모양이 비슷했어요. 서구식 정치적 자유는 좀 유보한데 우리가 후발 국가로서 경제개발에 매진했고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60항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88년부터 우리가 민주화 체제라는 게 들었었죠. 그렇죠. 그 88 체제가 올해로 딱 31년째입니다. 성장을 유보하고 대신 분배를 정의롭게 하겠다는데 분배가 정의롭게 되었습니까? 중산층이 더 늘었나요? 빈부격차가 더 줄었나요? 성장도 개판되고 분배도 엉망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꿈꿔왔던 미국과 발달된 서유럽식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와 법치와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세월이 왔나요? 안 왔죠. 우리는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88 체제의 30년 지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경제 분야이긴 하지만 대전환을 했는데 대전환을 주도했던 모 교수님과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대전환 내용이 뭐냐? 내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원 주면 양심이 좀 있으니까 45만 원 준다는 건데 그게 대전환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전환 한다면서 경제 민주화한다, 무슨 동반 성장을 한다, 전부 다 좌익적 논리입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가서 계속 자리를 뺏고니까 문재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지. 왜냐하면 원래 자기 건데 우리가 다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소득주도 성장밖에 안 남았어. 맞아. 그러니까 문재인을 좌익으로 먼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 우파가 맞지. 본연의 가치를 다 없애고 바로 좌익 흉내 내느라고 좌익들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석탱이로 극자로 간 겁니다. 맞지. 이제 제3체제를 만들어야 돼. 진짜 대전환이라는 게 뭐냐. 1체제에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그 정신을 되살리고 방법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대로 적용이 안 될 겁니다. 변한 세상에 1체제에서의 성공의 DNA를 살려서 그 경험을 내면화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바뀐 세상에 의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재인을 거꾸로 보는 게 중요한 게 문재인이 거꾸로 틀리고 새로운 걸 창출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거꾸로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이가 거꾸로 틀리고 난 뒤에 이런 세상을 만들게 놓으라고. 맞지. 만일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 내가 애터지게 문재인한테 피 흘려가면서 내려놓고 그 다음 갖고 세상이 문재인 세상이나 과거 세상에 별 차이가 없다면 그만한 희생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현재 희생을 하는 것은 미래의 현저한 이익이 미래의 현저한 이익이 예상이 될 때 현재의 고난을 비용으로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재인을 내리는 것, 문재인 포스트 문재인의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 목사님이 기도로서 그걸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늘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요 문재인 하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목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지도자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제3의 지도가 어디서 나오냐? 저는 꼭 우파당에서만 나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가만 보니까 이거 나는 이쪽이 말이야 그 진보라고 해서 여기 정치하러 왔더니 이거 보니까 이게 다 빨갱이들이네. 이 북한으로 가자 하는 것이네. 그러면 그쪽 편에 김재규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고 보장 없어요. 그쪽도. 그러면 우리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든지 자유한국 되든지 뭐 그 진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그 헌법 위에 존재하는 바로 그 가치, 이걸 이룰 세 번째 지도자라면 뭐 어디서 나온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반드시 거기까지 우리는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말씀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